자, 사시남정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시남정기 같은 경우에는 국문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설, 우리나라 말로 된 소설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한글로 쓰였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한문으로 쓰였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말, 우리 문법, 아니 우리 말 어순, 아니면 뭐 우리의 문화권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국문소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정소설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왜 가정소설이냐? 이게 특징 마지막 보시면 인현왕후 폐위의 부당함을 풍간하기 위해 목적으로 창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시남정기가요, 우리 장희빈 이야기 알죠? 그 장희빈과 숙종과 인현왕후의 이야기랑 거의 판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쓴 사람이 김만중 씨인데, 그 김만중 씨가 인현왕후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현왕후가 오히려 장희빈에 내쫓기니까 인현왕후를 사시로, 장희빈을 교시로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숙종에게 이거를 보여줘서 숙종이 좀 깨닫게 하기를 바라는데, 숙종도 이 사시남정기를 보고, 실제 역사는 아니지만 뭐 그렇다더란 얘기가 있어요. 숙종이 사시남정기를 읽고 책을 집어 던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너무 답답해서, 이거 병신 아니냐? 지혜긴 줄도 모르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정작 거기엔 안 올라갔겠죠? 왕이 설마 그랬으려고?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결국에서 그래서 처가 이제 뭐냐면 정실 부인, 처분이 이제 둘째 부인이란 소리예요. 그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씨의 고행, 힘듦, 그리고 권성징악. 왜? 나중에 교씨가 나가래가 돼요. 실제 역사에서도 장희빈이 사형 먹고 죽죠. 그래서 일부 다처제로 인한 처첩 간의 갈등 형상화. 그래서 선과 악의 대립적 인물을 제시합니다. 대놓고 사씨는 졸라 착하고요, 교씨는 졸라 나빠요. 그 주제의식을 부각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읽어볼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 명나라 재상 유희는 느지막이 아들 연수를 얻는다. 부인 최씨는 연수를 낳고 세상을 떠나버려요. 연수는 15세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 하면서, 이제 한림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뭐 그냥 졸라 높은 자리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연수라는 사람은 재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씨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은 연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이름이 또 바뀌겠죠. 고전소설 특징이니까. 그래서 사씨와 결혼한다. 선호해가 흘러 유희는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다. 그래서 이제 유희라는 사람이 이제 그 누구요? 연수의 아버지인데 죽어요? 뭐 제가 계속 얘기할게요. 1월은 유수처럼 흘러 3년의 상기가 훌쩍 지나갔다. 그러니까 3년의 상기는 뭐냐면 3년상. 옛날에 사람 부모님 죽으면 3년 동안 제사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상 당했을 때, 이게 분비를 지금 워터초크로 바꿨더니 글씨가 날아다니네. 근데 더 미끌미끌하고 난 더 좋은 것 같아요. 적응만 하면. 그때는 (3년상을) 지냈다. 뭐 딱히 나쁘지 않게는 나오네요.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한림은 비로소 관직에 나아갔다. 천자는 장차 그를 크게 쓰려 하였다. 천자는 이제 왕 얘기하는 겁니다. 한림은 아까 그 연수, 한림학사. 한림은 자주 소를 올려 조전의 득실을 노렸다. 소는 이제 상소. 그래서 근데 엄승상이 그를 기꺼워하지 않았다. 왜? 엄승상은 당대 권력자, 즉 간신 비슷한 거예요. 엄승상. 당시 최가 아니야. 그냥 당시 권력자야. 당시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거 물에 여기만 지금 물 묻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뭐 보는 데는 물이 없죠? 그를 기꺼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러 해가 지나도 관직은 올라가지 않았대요. 그 무렵 한림 부부는 나아가 모두 23살이었다. 그들이 성혼한 지도 또 한 10년 가까이 지나갔다. 13살 때 거시기를 했단 말이야? 뭐 어쨌든 간에. 하지만 아직 자녀가 없었다. 뭐 15살에 그거 했다고 했으니까. 사씨가 마음속으로 몹시 근심하면서 홀로 생각했다. 왜냐면은 옛날에는 아들을 못 낳으면 그냥 대역죄인이었잖아요. 체질이 허약하여 자녀를 생육할 수 없는가 보다. 사씨가 조용히 한림에게 첩을 두라고 권고하였다. 한림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 생각하여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사씨가 남몰래 매파를 시켜 양가에서, 그러니까 양가라는 말은요 이제 양반 가문에서 쓸만한 사람을 고르게 하였다. 왜냐면 이제 첩될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한림의 첩이 되게 적합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두 부인이 그냥 말을 듣고 몹시 놀라 이내 사씨를 찾아갔다. 듣자 하니 낭자가 장부를 위해 첩을 구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정말일까? 아, 그렇습니다. 아, 집안에 첩을 두는 것은 환난의 근본이야. 그러니까 얘는 일부 다처제를 비판하는 입장이네요. 씁시다. 축첩 제도가 뭐냐면 축첩 그 첩을 계속해서 이렇게 모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부인을 계속해서 모으는 제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봐요. 축첩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 여기도 부드럽고 좋네. 자, 이겁니다. 그래서 한 필의 말에는 두 개의 안장이 있을 수 없고, 아 근데 초반에 지울 때가 이게 맞나? 아유, 처음 지울 때가 좀 빡세구나. 아, 어쨌든 간에. 반사, 빗반사 돼가지고 이상하게 보인다, 이거. 어쨌든 계속 얘기할게요. 낡은 분이야. 한 필의 말에는 두 개의 안장이 있을 수 없고, 한 그릇밥에는 두 개의 수저가 있을 수 없지. 비록 장부가 원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만류해야 할 것이야. 그런데 하물며 스스로 구하려 한다는 말인가? 첩이 조문에 들어온 지 이미 9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녀를 하나도 두지 못했습니다. 옛날 법도에 따르자면 응당 내침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애 못 낳으면 그냥 욕먹었어요. 하물며 소시를 꺼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생육이 빠르거나 늦으면 천수에 달린 것이야. 사람 가운데는 한옥 30이나 40살 이후에 처음으로 자식을 낳는 경우도 있지. 낭자는 이제 겨우 20을 넘겼어. 어찌하여 그처럼 근심을 지나치게 하는가? 첩은 타고난 체질이 약합니다. 나이는 아직 늙지 않았으나 혈기가 벌써 20살 이전과는 다릅니다. 월사도 또한, 월사는 이제 생리, 월경. 생리 또한 주기가 고르지 않지요. 이는 천만이 홀로 아는 일입니다. 하물며 일첩은 인류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당시엔 그랬죠. 지금은 불륜이에요. 첩에게 비록 관저의 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세속 부녀자들의 투기하는 습속은 본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네가 첩을 둬도 나는 질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한림은 사씨의 권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교씨를 첩으로 받아들이고 교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장주를 낳아버려요. 근데 교씨가 바로 누구다? 예, 숙종의 첩, 장희빈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날 저녁 한림은 서원에서 집으로 돌아가 백자당으로 갔다. 하지만 술에 취하여 잠을 이룰 수 없어 난간을 의지하고 앉아있었다. 마침 달빛은 대낮처럼 밝고 꽃 그림자가 창문에 가득하였다. 자, 여기부터 과로 한림이 교씨에게 명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교씨는 감기가 들어 목이 아프다는 구실로 사양하였다. 한림이 다시 말했다. 야, 그렇다면 거북고를 대신 타게. 교씨는 그 명도 역시 따르지 않았다. 한림이 제3 재촉하였다. 그러자 교씨는 문득 가라앉은 자리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존나게 흘렸다. 한림은 괴이한 생각이 들었다. 아, 자네가 내 집에 들어온 일에 지금까지 불평하는 기색을 본 적이 없었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서러워하는가? 교씨는 대답도 하지 않고 더욱 구슬피 울었다. 뭐예요? 관종 새끼죠. 그냥 관심 끌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교씨는요, 사씨를 몰아내고 자기가 정실 부인이 되기로 해요. 첫째 부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재산. 그래서 마침 한림이 굳이 그 까닭을 물었다. 마침내 교씨가 입을 열었다. 하문하시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면 상공에게 죄를 얻고 대답을 한다면 부인에게 죄를 얻을 것입니다. 그 부인은 사씨예요. 즉 누구를 모함하고 있는 거야? 사씨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한 경우는 부씨에게 이거 노래를 부르지 않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 사씨에게 있습니다. 안 지워져. 넌짓이에요. 넌잣이 아니에요. 야, 이거 안 지워진다. 야, 큰일 났다.
자, 어쨌든 간에 대답하기도 어렵고 대답을 하지 않기도 또한 어렵습니다 하면서 자, 지금 부분 여기까지 그거 하세요. 괄호를 닫으세요. 한류 교시에게 명하여 그 까닭을 물었다. 요 위에네. 어쨌든 괄호하시고 괄호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좀 사씨를 모함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계획을 짠 거죠. 야, 이거 물 하고 해야겠다. 이거 워터 초크라서 물을 미리 밑밥을 깔아야 되네. 해볼게요. 아이고, 이거 잘못 썼다. 어우, 미끄러지는 게 아주 그냥. 모함하기 위해. 교묘한 언행으로. 웃자. 한림의 관심을 끄는 사씨. 아이 미친 4시간이잖아 교시예요. 그래서 어때요? 성격이 주도 면밀하고 교활하죠. 이거는 노란색으로 써볼까요? 오! 안돼. 아 얘도 이러네. 망했어요. 아씨. 아 짜증난다 짜증나. 꼈다. 어쨌든 쓰세요. 주도 면밀하고 교활함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 감귤색이다. 잘 보여요? 살짝 흐려 보이긴 하는데 보이긴 하는데 조금 뭐 쓰다 보면 아마 얇아져가지고 될 겁니다. 계속 읽을게요. 비록 매우 난처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자네를 꾸짖지는 않을 것이야. 숨기지 말고 어서 말씀하게 해. 교씨는 그제야 눈물을 거두고 대답했다. 첩의 촌스러운 노래와 거친 곡조는 보디 군자께서 들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명을 받들고 마지못하여 못난 재주를 드러냈던 것일 따름입니다. 또한 정성을 다 기울여 상궁님께서 한번 웃음을 짓도록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뭐야?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는 서리적 표현입니다. 자,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부인께서 첩을 불러놓고 책망하셨습니다. 상공께서 너를 취하신 까닭은 단지 후사를 위한 것일 따름이었다. 집안의 미색이 부족함 때문이 아니었어. 그런데 너는 밤낮으로 얼굴을 다독거렸지? 또한 듣자하니 음란한 음악으로 장부의 심지를 고혹하게 하여 가풍을 무너뜨리고 있다 하더구나. 이는 죽어 마땅한 죄이다. 내가 우선 경고부터 해두겠다. 네가 만일 이후로도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면 내 비록 힘은 없으나 아직 여태후가 척 부인의 손발을 자르던 칼과 벙어리로 만들던 약을 가지고 있느니라. 앞으로 각별히 삼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 상공께서 너를 취하신 앞으로 각별히 삼가라! 이게 뭐냐면 모함하는 겁니다. 사씨는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교씨가 지어낸 거지. 사씨를 연맥이려고 모함하려고 교씨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씨의 조언을 왜곡하여 왜 이렇게 얇게 놓으냐 이거. 사씨가 마치 자신을 시기하여 책망한 것으로. 어우야 씨. 뭐 어쨌든 간에 보이나요? 일단 한번 찍어 볼게요. 컴퓨터로 보시면 아마 보일 겁니다.
자. 아, 빡빡하구만. 이거 물이 마르니까 레전드네. 어우. 가루 안 날리는 건 좋은데. 자, 계속 하겠습니다. 야, 여기 빛나는 거 봐라, 이거 빛나는 거. 계속 하겠습니다. 처분 본래 한미한 집안에서 자란 계집으로 상공의 은혜를 받아 부귀영화가 극에 이르렀습니다. 어디 갔어?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여한이 없습니다. 단지 두려운 바는 상공의 창덕이 소첩의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림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근데 의아한 생각이라도 서로 가만히 헤아려보았다. 왜냐면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사씨는. 저 사람은 사씨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평소 투기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지. 교씨를 매우 의대롭게 대하고 있었어. 근데 일시에 교씨의 단점을 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 아마도 교씨의 말이 좀 실제보다 지나친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사씨를 믿고 있죠. 내가 자네를 취한 것은 본디 부인의 공고에 따른 일이었네. 또 부인이 일찍이 자네에게 해로운 소리를 한 적도 없었지. 이 일은 아마 비복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참언을 하였기에 부인이 잠시 노하여 하신 말씀에 지나지 않을 것이네. 그러나 성품이 본시 유순하니 자네를 해치려 하진 않을 것이야. 염려하지 말게. 하물며 내가 옆에 있질 않나. 자네를 어떻게 해칠 수 있겠는가? 교씨는 끝내 마음이 풀지 않은 채 다만 한림에게 살해할 따름이었다. 그러니까 실패했네. 이 새끼 안 넘어오네 이거죠.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를 그리는 데는 뼈를 그리기 어렵고 사람 사귀는 데는 마음을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 자, 이거 뭐야?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과 일치하는 거죠. 이건 뭐야? 편집자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교씨는 얼굴이 유순하고 말씨가 공손하였다. 따라서 사부인은 단지 좋은 사람으로 여겼을 따름이었다. 경계한 말씀은 오직 음란한 노래가 장부를 오도할까 염려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진짜 했나봐요. 또한 교씨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었다. 본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다. 추호도 시기하는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씨는 문득 분한 마음을 품고 교묘한 말로 참소하여 마침내 큰 재앙의 뿌리를 양성하였다. 비극적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 으차. 부부와 처첩 사이는 친정 어려운 관계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뭐냐면 서술자에게 이게 그 유명한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자, 뭐냐면 같은 말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또 들어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림은 교씨의 관계를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사부일의 뿌리도 역시 의심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교씨는 다시 조질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자, 근데 뒷부분 가기 전에 일단은 서술자의 개입에 대한 좀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자, 일단은 이거 물 좀 묻히자. 어우 쉣. 물 묻히면 더 잘 써지더라고요. 야, 보시면요. 근데 이제 이런 서술자의 개입이나 편집점 논평에 매우 자주 나오잖아요. 이거 왜 나오냐면요. 일단 씁시다. 서술자가 평가하고 상황에 대해 해설하며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자, 쇼입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 이야기 좀 그냥 간단하게 읽어드리고요. 거시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뒷부분 이야기.
사씨가 아들 이나를 낳자. 사씨가 근데 낳아버려요. 원래 난임이었는데 애를 낳았네요. 아들 이나를 낳자 자신의 지위가 불안해진 교씨는 문객 동청과, 문객은 이제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그냥 손님하고 친아들 장주를 죽이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씨를 모하며 미친년이죠. 교씨의 흉계로 집에서 쫓겨난 사씨는 수월하면서 생활한다. 한편 유월님은 동청의 모함으로 유배되고, 그러니까 동청하고 바람나요. 교씨가 또 동청은 유할림을 고발한 공으로 지방관이 된다. 나중에 유배에서 풀려난 유할림은 모든 것이 교씨의 흉계에 의한 것임을 알고 교씨와 동청을 처벌한다. 그리고 사씨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끝납니다. 원래 이거 이렇게 짧은 게 아닌데 아무래도 소설을 교과서에 박다 보니까 짧게 생략을 한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뭐 아시죠? 거시기 하시고 문제 풀어오세요.